세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미나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은 큰 주제로 K푸드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션이 구성되어 있고요. 총 세 분의 연자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은 한국식품연구원의 그 장대자 박사님이십니다. 장대자 박사님께서는 K푸드와 유흥복합 기술 컨텐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식품연구원 장대자입니다. 작년 10월부터 K푸드 세계 거점 도시 전주를 기획을 하면서 차 교수님하고 이 시작은 이 음식 포럼에서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이러한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K푸드 세계 거점 도시 전주의 시작은 오늘 선언한 전주 선언, 그리고 이 심포지움의 결과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바꾸고 또 정밀하게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제가 준비한 것은 지금까지 오전에서 1, 2부 섹션을 통해서 총망라된 모든 분들의 고귀한 그런 학문과 산업 관련한 모든 정보들이 아마 담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한류로 뜰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음식과에 관련한 새로운 우리나라의 전통 지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지식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섹션에서 일본의 코사카류 교수님께서 그 전통 지식과 또 그리고 그 지리적 표시라든지 전통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통 지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그 전통 지식이 과연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갈 때 미래 학문, 미래 산업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 지식 속에서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재발견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 산업적으로 어떤 근거라든지 그것들을 공감하고 또 소비자들과 함께 그거를 효용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통 지식을 재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재발견된 K푸드를 가지고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전주 선언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전통 지식은 지금 전통 지식이라 하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전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요, 우리 전통 식품, 전통 의학, 전통 공예, 전통 염색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그리고 무형문화재로서의 어떤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것들, 그리고 향토 자원, 지금 오늘 1, 2부 섹션에서 다 한 번씩 거론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전 자원, 우리가 우리 국토에서 나는 그러한 농식물 자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무심코 넘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으로 유전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밝혀지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누구하고 바꿀 수 없는, 어느 나라도 침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자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전통 지식은 이런 전통 자원들이 다 모이고 융합해서 신지식재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한류가 괜히 지금 이 시간에 한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이런 전통 지식들이 쌓이고 모이고 서로 융합해서 지금의 전통 지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한류로 갔을 때 경제적 가치하고도 다 연결돼서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K푸드 같은 경우는 건강으로 음식으로 건강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러한 전통 지식들이
이 전통 기술에서 그다음에 어떤 사상에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식약 동원, 저는 식품하기 때문에 식을 앞에 넣습니다. 식약 동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상으로 또 그러한 지혜로 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약 동원을 그냥 우리가 몸에 좋다 항상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식품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료와 결합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는 그동안 한의학과 연결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식약 동원의 원리를 이루며 먹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 결과적으로 융합 사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독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 누구도 이게 한국 게 아니고 중국 거다, 일본 거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지식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면은 그 허구가 되는 것이지만은 다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김치 분쟁은 김치가 네슬레에서 우리 김치 특허를 다 내서 한바트로면 우리는 김치 가지고 아무런 특허도 낼 수 없었던 한 20년간은 묶여 있을 뻔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추장, 뭐 막걸리 이런 것 다 도용이 됐어요. 도용돼서 막걸리가 아닌데 막걸리로 쓰고 고추장이 아닌데 고추장으로 쓰고 하는 사례들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간요법으로 그 사용되어 오던 이러한 그 뭐 닭 연고를 가지고 골다공증을 치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적으로 산업화됨으로써 이런 전통 지식을 다 빼앗겨서 결과적으로 그 이득은 다 선진국이 가져가는 우리 전통 지식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러한 그 은행나무 잎이라든가 겨우살이 이거는 결국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전통 자원이죠. 우리의 생물 자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남이 쓰든 말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유방유치라고 하는 이 서적은 세종 때 만든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동의보감의 원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현대는 이 원본은 다 우리나라였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찍어온 것도 제가 항주에 가서 우리나라 유방유치 원본을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방유치를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바꾸고 해서 다 그거를 발굴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책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제가 이제 나중에 식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 전통 지식은 식치와 식약동원으로 구성된 지식체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막연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그 책 속에서 그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책도 있고 그 전에 책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의 사상으로 존재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이미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약선, 일본도 약선, 그다음에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대체 보안 의학 분야가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 벽보 가면은 동의보감에 뭐가 좋다.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동의보감에 그럼 정말 있을까요? 그게? 모르셔요. 제가 물어보죠.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또 있었고요. 저희는 저도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한번 궁금하기 시작하면은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한의학은 모르지만 한의학과 우리 식품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식약동원이라든가 식지 개념, 음식으로 몸을 다스린다. 여기서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또 정신적인 영역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동의보감이나 이런 한의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식양생 예방, 그다음에 치료 이런 개념들이 다 한의서에 있고 아예 식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외친 게 아니라 이러한 기록과 우리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상이 지식 체계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조리 개념까지 있고, 실제로 한의학의 70%는 다 식용,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의약 공통 소재이며 우리가 약선 막 이렇게 붙이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근원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음식 섭취와 치료가 융합되어 있는 게 한의학이고, 그 한의학 중에서도 식품을 다루는 분야가 따로 있었고요. 뭐 극약 처방이 있는 약재료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있었다. 그래서 약식 동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전통, 제가 그걸 전통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치가 있는 문헌, 대표 문헌이 동의보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따서 왔는데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식치 개념에서 식약, 료병, 그래서 식품으로 몸을 치료한다 하는 개념들이 이 책에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그 료병이라고 하는 분야가. 그러나 단지 이것이 한자로 쓰여 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출처도 못 달고 그냥 그렇게 사용해 왔지만,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다 이거를 텍스트화 시키고 번역하고 하는 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식약 동어를 괜히 외치면 안 되고, 이제는 이런 근거 기반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식품 쪽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있었다, 우리의 기록이요, 기록. 우리 식문화는 5,000년의 익상에 있지만은 기록에는 이렇게 삼국시대의 삼국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이 나올 때는 반드시 치료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치료가 된다 해서 정말 치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음에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이렇게 식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다 그런 이제 식치에 관련한 것들은 식품을 가지고 치료한다는 다양한 문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호탕 같은 경우는 승정원, 우리가 그 동의보감도 있지만 역사서라든가 다른 향약 집성방, 이런 한의서 이런 속에 다 이렇게 서로 문헌을 서로 교차해서 보면은요, 다 그게 다 맞아 가거든, 스토리가요. 그런데 그 승정원 일기 같은 건 임금님의 하루하루를 기록한 그 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제호탕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호탕은 여름철 궁중음료라는 거죠. 그러면 궁중음료라는 것은, 궁궐 음식이라는 것은 안전성과 어느 정도 효능이 입증됐다. 그리고 임상이, 오늘 우리가 현대적으로 말하면 임상적으로 증명된 음식들을 임금의 궁궐에 다 보급했다. 궁궐에 근무하거나 왕족 다 모든 분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정원 일기에서도 보면은 다 임금이 드신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도 아까 우유 타락죽 얘기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식지방이 있어요. 타락죽, 우유죽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어떤 병에 좋다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있어요. 동의보감에도 있고, 아까 승정원 일기에도 있고, 이 동의보감에 있는 음식들을 드셨다고 하는 기록이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증명이 되거든요, 스토리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식치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 현대 우리 생활에서 정말 입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오랜 우리의 뭐라고 할까, 궁금증 또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한의학연구원, 식품연구원, 한국안전성연구소라고 해서 3개 기관이 합쳐서, 그러면 아까 한의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음식을 몸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보자. 증명해서 좀 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 지식을 그냥 쓸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해서 이것들을 이러한
그 지식 자원들을 한국의 전통 지식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이거를 쓰기 시작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게 과학적인 검증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의서, 왕실기록, 뭐 그다음에 고조리서 등 이런 데서 있는 그 치료 기록, 그다음에 조리 기록, 그리고 섭취 기록들을 다 뽑아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 해서 이 두 개를 융합한 연구 결과를 저희가 한 3년 동안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그 뭐 기간도 짧고 예산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서 더 많은 결과들을 냈으면 좋은데 그 많은 거를 그 결과물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그만 성과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아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약으로서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하고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식품으로만 있다면은 건강으로 치료라든가 몸을 다스리는 것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미진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식치개수라고 해서 정보를 지식을 발굴하는 단계를 가지고 이제 1단계는 한의서에만 있거나 식품 조리에만 있거나 이럴 때는 1단계, 2개에서 다 음식 기록도 있고 치료 기록도 있는 것은 2단계. 그 다음에 이 둘 중에서 또 과학적으로 정보가 검증돼서 우리가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건강 식이 정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증명이 되면 건강, 중점 시기. 우리가 이렇게 그 단계를 검증을 해서 저희가 이 정보를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로 해가지고 소재 몇 개를 우리가 해봤더니 오미자, 인삼, 제호탕, 아까 말씀드렸던 제호탕, 또 우유, 또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의 식재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단계별로 그래서 나왔는데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왕실 식치 정보 같은 경우를 이제 아까 한의학 시치개수 1, 2단계에서 왕실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굴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은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호탕 기억하시죠? 그 제호탕을 가지고 이제 이런 한의학 연구원과 그 검증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메이육 같은 거 좀 안전성이 지금 우리가 식약처의 공전상 쓰지 못하는 식재료 같은 경우를 맛과 성분이 비슷한 걸로 바꾸고 하는 걸 통해서 현대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지 현대화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규정을 지었죠. 그러면서 기록에서 얘기했던 혀를 돕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대 병증하고 유사 병증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이러한 평가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안전성 평가 연구원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간 그리고 그때 썼던 재료들에 대해서 안전성, 독성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는 한의서와 조리서 그리고 왕실 기록에 통해서 섭취하고 먹었던 것들이 실제로 입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미자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미자도 이제 굉장히 안전성도 있고 효능도 있고요. 그런 식재료로서 SQ까지 갔던 SQ5까지 갔던 재료인데요. 실제로 고문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내외 지금 현재 관련 법규라든지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런 효능 효과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오미자 거의 일치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기록에 있던 오미자의 효능과 현대적으로 입증한 어떤 한 분야의 건강 분야에 관련해서는 정말 일치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미자에 관련해서도 이런 단계별로 전부
정보 빅데이터 다 분석하고 또 실험을 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그 식치의 기록을 현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재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것은 어떤 산업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오미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 두유 음료로도 또 그리고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혈당 개선 그 건기식 그거를 전북대학에 임상 실험을 했는데 원광대에서 했는데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 고문원에 있던 것을 한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다 입증했을 때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실제로도 그러한 그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다 하는 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미자를 가지고 제가 두유를 만든 것도 오미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음식명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한의학적, 식품학적, 정보 데이터 사이언스 다 연결해서 그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최종적으로 건기식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그 식약 동어를 외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그 유행하고 있는 어떤 식재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우리나라의 고유하게 갖고 있는 지식 체계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하게 되면 굉장히 연구 기간도 짧아지고 앞으로 아까 전통 지식과 관련해서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어디에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서 재배하는 무엇을 가지고 했다는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적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보시다시피 이건 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전통직에서 발굴한 것들이 신기술들이 있던 전통 기술들의 현대 기술을 접목했을 때 다 신기술이 되는 거죠. 지금 냉장고, 홍삼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전통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또 우리 전통 지식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식품 분야, 우리가 오늘 K푸드, K다이어트 거기에 건강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치에서 많이 찾아내서 우리가 근거로 삼으면 우리 연구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류가 그리고 신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풍이 생길 때 우리 자부심도 있고 우리 애가 아무리 열풍이 불어도 누가 도용하거나 그거를 자기네 거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직 인식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까 그 의방유치 같은 경우도 100만 자가 넘는 글자가 있는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번역하고 또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분야에 그렇게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양연구원이랑 식품연구원이 시작했던 융합 연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이 모든 붐이 일어서 연구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20세기하고 21세기 트렌드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왜 식치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1세기는 다 아시겠지만 다 아픈 걸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인했지만 이제는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건강을 증진하게 되고 우리가 그냥 가공의 그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한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 했겠지만은 지금은 건기식이라든지 이제는 그러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옛날에는 무조건 소비자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하거나 그랬지만은 박사님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네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 알 권리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그 소비자 알 권리는 근거 기반에 줘야 되겠죠. 그냥
잘못된 정보를 주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K푸드 우리가 오전에 1, 2섹션에서 다 연구했던 이런 것들을 그냥 산발적으로 놔두면 안 되고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ICT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를 연계하고 융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는 우리 인체 실험 연구들과의 융합,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바이오 복잡계, 어그리컬처까지 다 합쳐서 연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김치도 제가 이거 미래를 해본 건데 김치 성분 하나도 이렇게 다 분석해서 연결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건강 개인 맞춤형, 유전자 맞춤형으로 우리의 그 전통 지식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식치는 미래 산업이고 또 성장 동력이 전통에서 새로운 것들을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전주 선언 오늘 했으니까 전주는 우리 기록 문화가 가장 많은 게 조선 왕조잖아요. 그 기록이 여기 있고 조선 왕조에 대한 그 경기전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그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식치가 합쳐지고 또 건강,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건강 그 식치로 태어날 수 있다. 새로운 분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 바람이지만 K푸드 건강식치 음식 포럼 이런 걸로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연하게 우리가 음식이 좋다, 몸에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록과 그 다음에 그런 기록에서 연구한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연하게 벽부에 식욕 동의보감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한의학연구원이랑 그렇게 하면서 왕실 식치를 구현해서 우리가 이렇게 퍼포먼스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네이원의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제 한의학 쪽에서 식품으로 이제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이제 돋보였던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 시간이 10분 오바돼서요. 좀 빠르게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K푸드에 대한 지식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식치 기록, 연구 기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 그 정보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전주 K푸드 세계 거점 도시 전주에서 할 일이고 그것 자체가 플랫폼이 거점이 돼야 된다는 그 제 의견을 좀 제언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장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K푸드와 전통의학을 접목한 식치의 개념 그것을 또 현대적으로 해석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연사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분은 고려대학교의 박현진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께서는 K푸드 전통 지식의 현대과학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박현진입니다. 장시간 동안 그 연설을 들으셨는데 20분 동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강연 시작하기 전에 전주시가 음식 창의 도시로서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지 1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조직위원장님 차현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K푸드 전통 지식의 현대과학적 재해석인데 목차는 이제 한국 식품의 발전, 그다음에 K푸드 컬처와 식품 산업의 현재, 그다음에 이제 K푸드 활용과 사업화에 대한 거. 그래서 대체육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식품 산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조선 말기에 그 수탈도 많이 당하고 또 그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예.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식품 공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몽고 간장입니다. 몽고 간장. 예. 그리고 이제 쭉 시작을 해서 해태제과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제당이 만들어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3년도에 삼양라면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학생들한테 그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배고픈 얘기하면 누구세요? 이래 누구세요? 네. 그 요새 애들은 워낙 뭐 풍요롭게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힘들었던 그런 얘기하면은 잘 모릅니다. 예. 더군다나 작년에 저희 그 국민 1인당 벌어들이는 돈이 일본에서 벌어들이는 그 개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을 추월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3만 7천 불 정도 됐는데 일본이 3만 3천 불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쭉 진행이 되면서 1995년도에 이제 외식업계라는 게 탄생이 됐어요. 그 전에는 다 집에서 해 먹었죠. 예. 밖에 나가서 외식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개최가 됐습니다. 2002년도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세계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예. 그리고 2013년도에 1조 클럽을 달성한 업체가 이제 20곳이 돌파가 됐어요. 예,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2,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70억 불을 수출하고 굉장히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20년 데이터긴 한데 CJ가 이제 지금 앞으로 한 5년 후에 50조 회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50조 정도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잘 모르시죠? 삼성전자가 한 150조, 170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그러면 K푸드컬처와 식품산업의 현재를 좀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월간조선을 보는데 거기에 이어령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국 식품을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정리를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생성의 미학이면서 융합의 미학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한국 식품은 밍밍하고 슴슴한 무미의 맛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소금이 비쌌어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먹었던 음식들은 짜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소금이 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미가 만드는 순환과 역설의 문화다. 그다음에 저희가 비벼 먹죠 주로. 예. 이 비벼 먹는 거는 이제 포용하고 통합하는 맛의 문화다. 예. 비벼서 다 같이 나눠 먹으니까 통합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삭힌 맛, 기다리고 용이하고 변하는 시간의 지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그고 삭히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문화 없습니다. 예. 채집 시대의 전설이 숨쉬다. 네. 우리는 뒷동네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따고 뜯어서 그거를 우리가 음식 재료로 씁니다. 예. 뭐 일부 나라에서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네. 다섯 번째가 찌고 고고 끓이는 게 한국의 물맛이다. 우리는 끓이고 삶고 찌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문화죠. 이건 뭐 다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비빔밥, 예. 이태원 클래스라는 그걸 통해서 비빔밥이 이제 굉장히 알려졌죠. 제가 미국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여자 교수가 있는데 저를 만났는데 아주 미치겠다고 그래요. 왜 미치냐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 때문에 미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김비서가 왜 이래 이거를 보는데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그거 봤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재밌냐고. 예. 한국 드라마 한번 보면 그냥 폭 빠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일본의 무슨 드라마나 영화 보고 뭐 중국 재미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드라마 대단합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깨비 이 대단한 발생을 가진 거잖아요. 막 500년 왔다 갔다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인데 이걸 통해서 BBQ가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사랑의 불시착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죠? 네. 대단하게 재미있는 영화인데 일본 같은 곳에서는 한국 제품 잘 안 팔리고 잘 안 먹는데 BBQ 치킨 점포수가 2개에서 8개로 늘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라면 이런 거 굉장히 대단하죠. 이 라면을 발명한 나라는 일본인데 이거를 세계화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그다음에 BTS가 매운 불닭금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이 문화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높게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따라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식품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앞에 하림에서 오신 전무님이 우리나라가 400조 정도의 식품을 사오고 100조 정도의 식품을 수출한다고 했죠. 왜 그래요? 우리 농산물이 우리나라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료가 23%밖에 안 돼요. 나머지 77%는 외국에서 사와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예. 만약에 사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60년 전처럼 굶어야 돼요. 네.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푸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지화에 대단한 노력을 들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야 돼요. 좀 잘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되겠죠. 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 식품과 3D 대체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케아에서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뭐 여러 가지 밑볼을 만드는데 밑볼을 만들 수 있는 게 한 10개의 재료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보시면은 식물을 원료로 한 거, 그다음에 랩그로운 밋, 뭐 그다음에 LG 푸드, 인섹트 밋, 뭐 바이 프로덕트 푸드, 3D 프린티드 푸드, 플랜트 베이스드 밋, 너티 푸드 뭐 이렇게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일반 육류와 대체 단백질의 특징을 보면은요, 일반 육류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자원 사용량이 상당히 많아요. 탄소 배출이 높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인구가 90억인데 지금 빠르게 150억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축산업은 지금의 2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축산업은 더 이상 땅이 없어요. 자원도 없고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어야 되나요? 예.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식물성 대체육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 전 연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성 대체육은 자연 사용량이 굉장히 적고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 효과도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배양육, 여러분들 랩그로운 밋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식용곤충 쪽도 미래식품이죠.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가끔 먹지만 번데기 같은 거. 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혐오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번데기입니다. 예, 예. 기절을 해요. 예, 어떻게 그걸 먹냐고. 우리가 필리핀에 가면은 달걀 부화시킨 거 먹잖아요. 우리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굉장히 좀 흔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곤충은 굉장히 많이 먹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물성 대체육의 비율을 보면은 대두가 있습니다, 대두. 근데 대두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대두를 먹지를 않았어요. 그건 뭐냐? 동물의 사료입니다, 사료. 우리나라는 콩의 종주국이면서 콩을 굉장히 많이 먹어왔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먹어왔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콩을 원료로 한 대체육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두 분리 단백, 조직화 대두 단백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완두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대체육 있잖아요. 햄버거 패티 이런 것들이 콩, 대두를 원료로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완두콩을 원료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앞으로 2040년 정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한 25년 정도 되는 건데 한 20년 후에 되면은 전체 육류 시장의 반 이상이 대체육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체육 시장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한 1조 정도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대두나 완두콩을 가지고 익스트루전 해가지고 만든 밑 애널로그는 대체육은 약간 두부 말린 것 같은 그런 식감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기라는 건 뭐냐면 고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고기를 뜯을 때 결이 그 근섬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액틴하고 마요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근섬유가 있습니다. 근섬유가 있어야 고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름입니다. 기름. 네. 우리가 소나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때 기름이 처음에는 약간 기름이 새는 것 같지만 그게 쪼글쪼글해지면서 그걸 입에 넣었을 때 약간 조직감도 생기면서 풍미가 생겨요. 그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맛을 냅니다. 그다음에 너무 또 이게 잘 씹혀도 안 돼요. 가끔 커넥티브 티슈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이게 씹을 때 좀 뭔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두로 해서 익스트루전한 거는 세 가지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을 가장 중요한 근섬유의 그런 게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이나 닭기름과 같은 실제 비슷한 형태의 기름이 없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씹을 때 좀 커넥티브 티슈 같은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곤충 가지고 이제 무슨 바도 만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 곤충에 상당히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기름이 금방 산패되니까 그걸로 뭐 스낵 같은 거 만드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지는 대체육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근섬유 같은 게 안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방, 우리가 소나 돼지나 닭고기 같은 거를 기름을 채취해서 이렇게 구워보면 기름이 약간 유출되면서 쪼그라들면서 특수한 조직감으로 나타내거든요. 이 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색깔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콩에서 뽑은 레그 헤모글로빈 같은 걸 이용하는데 요새는 식물성 색소들, 뭐 비트에서 나오는 그런 색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섞으면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쇄육 형태가 아니라 스테이크 형태가 돼야 돼요. 스테이크.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분쇄육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테이크 형태를 쓰르면 분쇄육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섬유 조직감을 구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블링이 구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3D 프린팅은 원래 2007년도에 코넬 대학의 기기공학과 교수가 초콜릿을 가지고 3D 프린팅하는 거 시초가 됐는데 2014년도에 나사에서 이 기능성을 보고 놀래가지고 우주인들이 가면 여러분들 주로 뭐 먹어요? 유동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면은 나중에 씹지도 못하고 할 때 나중에 유동식을 먹거든요. 근데 우주에 가는 사람들이 우주에 가서 3개월, 6개월 있는데 유동식만 먹어야 되니까 질리죠. 예. 그것도 뭐 아주 건강한 분들인데 그래서 우주인들한테 뭐가 먹고 싶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이 햄버거, 2등이 피자. 그래서 나사에서 3D 프린터로
그 피자를 만드는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여러 가지 레스토랑을 오픈해 가지고 프린팅으로 그 이제 식사 제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페코라는 이런 데서 이제 제가 실험실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예. 덩어리 고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를 이제 스타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3D 프린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과자류,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죽류, 유제품 뭐 이런 순으로 되고 있고 육류도 이제 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동영상 소리 좀 키워서 예, 한 1, 2분 보시겠어요? 네. 이중 노즐을 이용해서 식섬유를 넣어서 이제 결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 들어가는 건데요. 네,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그 미래 식품의 이제 한 가지 예를 제가 이제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들어서 이제 대체육을 얘기하는데, 대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쇄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고기, 스테이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크는 마블링이 돼 있어야 돼요. 기름이 들어있고 그 기름을 구웠을 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름 조직처럼 쪼그라들면서 그 풍미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약간 구웠을 때 실제 고기하고 비슷한 결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식품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체육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체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연구를 한 10년 정도 진행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D 프린터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프린터가 있고 잉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랩에서 뭐 어떤 그 자료를 프린트하게 되면 프린터가 있고 그다음에 잉크가 있잖아요. 잉크가 이제 프린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카트리지가 잉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뭐 소고기의 그 결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잉크를 이제 3D 프린트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3D로 이제 프린팅을 해서 원래 덩어리 고기를 만드는, 그래서 부위별로 다양한 마블링이 되어 있는 그런 고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이거 가지고 불고기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비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이제 식물성 단백질, 우리가 대두단백을 이용하는 거죠. 거기에다 근섬유를 집어넣어서 지금의 스테이크 형태를 만드는 형태가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생선살의 단백질을 뽑아가지고 프린팅하게 되면 요새 나오는 그 수리미,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가짜 게맛살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균진 교수님께서 이제 그 현대 그 K푸드의 미래, 그 미래 식품에서 요새 가장 뜨고 있는 푸드테크와 그 대체육에 관련돼서 이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연사는요, 그 K푸드 전주 음식 사례를 사용하여서 K푸드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한국컬러산업협회장이신 박은숙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전부터 긴 시간 앉아 계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시지요. 제가 마지막 일찍 끝내보도록 애써보겠습니다. KFD의 미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한국 절기 음식의 미학적 사례를 우리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색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의 색채 미학이라 하면 오방색, 음양오행의 오방색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음양오행에 대한 이야기 잠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전통 비빔밥이 어떻게 전주 비빔밥이 음양오행의 오방색과 연관이 있고 그것이 우리 신체에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여서 음식 한 그릇을 비빔밥 한 그릇을 먹었는데 우리가 힐링 효과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잠시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 선조들은 처음부터 음식을 대할 때부터 온갖 정성으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거기에 받는 이해, 시각적 요소까지 이미 고려하고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어놨는데 흑백에 사진이 안 올라오네요. 제가 사실은 앞전에 이 음식이 갈비, 정말 맛있는 갈비잖아요. 갈비상인데 이 갈비에 색채가 없다라면, 흑백만 존재한다라면, 제가 만들어 놓고 보는데도, 저 고기가 돌덩인지, 저 안에 흙으로 묻혀놨는지, 과연 이 음식을 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만든 이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색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감하고 느껴보려고 했는데, 애니메이션이 안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색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고기가 간장에 졸였는지 고추장에 묻혔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고기인지 육질이 어떤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색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음식을 먹고 입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곰기처럼 색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미디어가 더욱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방송사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눈으로 먹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색채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컬러 산업 시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뿐만이 아니라 서양 음식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이쪽 서양 음식은 특히 예쁜 색채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 염색 재료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색이 없다라면 그 노력이 다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는 한 상 가득.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면서 이 우리의 밥 한 상을 보면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 정도의 밥상이면 하나하나 코스로 내와야지 왜 이렇게 한 상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내오나 뭘 먼저 먹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뉴욕이나 여러 유명 식당들이 우리 한국 음식을 코스 요리로 개발을 해서 내놓는 식당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밥상에 올려놓으면서 다채로움을 경험을 하지만 또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맛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같으나 먹고 느끼고 맛있다, 맛없다, 고소하다, 시원하다를 느끼는 것은 다 각각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던 것이 우리 컬러 밥상 문화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조적인 이런 컬처 시대에 대한민국의 K-팝, K-뷰티, K-푸드가 더욱더 빛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선조들은 옛부터 색을 조금 더 다양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뜻을 두어서 활용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나왔던 절기 음식들이거든요. 이 음식 언제 먹는지 아시지요? 예, 새해 첫날 하얀 떡국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정갈히 하고 우리의 순수함을 더해서 이 흰 떡국 한 그릇을 먹음으로 인해 우리가 나이 한 살을 더 먹으면서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정리와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불과 15일이 지나면 다시 정월 대보름이라는 절기가 또 도래합니다. 이때는 또다시 우리가 가을 동안에 저 온갖 오색의 나물들을 다 뜨거운 태양빛에 쫙 말렸다가 겨울에 귀한 오색나물을 먹고 오곡밥을 먹죠. 그러면서 건강을 보완하면서 한 해의 농사를, 풍년을 기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색감이 이렇게 삼계탕도 이열치열로 우리가 백색의 단백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농경시대에 힘들었던 그 시대를,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절기도 있고요. 11월이 되면 어떻죠? 춥죠. 밤이 길어집니다. 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도래할 때 우리는 붉은 단팥죽을 한솥 끓여서 동네방네 나누어 먹으면서 그 따뜻한 온기들을 나누었던 기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것들이 모두 이 음식들이 그냥 절기에 의해 필요에 의해 먹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기가 막히게 컬러의 에너지 파워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음식 문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음양오행이라는 것을 다루지 않고는 이렇게 건너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음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00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500년 이상이죠. 기록들이 50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모아졌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구한 민족입니다. 앞서서 저희 강연자분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하루 이틀에 이 음식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타 문화와 달리 굉장히 깊이감과 폭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짐이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런 발효 문화와 식재료와 다채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음양오행의 사상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음양오행에는 먼저 무엇이 있을까요?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의 선조들은 보았습니다. 우주의 질서죠. 네. 그러면 음과 양은 또다시 확장을 하여서 오행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오행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동서 남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 백, 흑, 혹, 적, 흑 이렇게 해서 중앙에 황색을 두었고요. 이 오방색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사계절을 나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계절이 대한민국만큼 또렷한 나라가 잘 없는 거 아실 거예요. 사계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지런함이 있었고 우리의 다양한 식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과학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주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선조들은 함께 균형을 이루어 살고자 했던 세계관을 가진 것이 음양오행의 이치고요. 그 안에 오방색을 우리의 입는 것에, 먹는 것에, 사는 것, 주택에 또는 사찰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에 우리가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음양 오행이 어디에 그럼 우리의 음식에 쓰여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이 음양 오행의 오방색은요,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굉장히 창의적으로 색채관을 가지고 써내려갔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방색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고, 오간색이 있고 그 이상의 색들이 번져 나가죠. 그래서 이 색채 기호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그리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제가 오방색의 의미에 대해서만 잠시 설명하고 그 다음 넘어가야 이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심적으로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청색의 봄은 젊음,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도련님들 보면은 청색의 두루마리 한복을 입히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젊음을 이야기하고 희망, 탄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강한 적색은요, 강한 생명력을 얘기하고 열정, 행동력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다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신부가 다홍색 치마를 입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황색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여서 황색은 굉장히 고귀하고 권력을 가지고 이랬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왕권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황색은 사실은 왕을 의미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죠. 그래서 황색은 지금은 우리의 국민, 사람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로 보셔도 좋고요. 재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색은 사실 왕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색상이었습니다. 아이고. 가을은 흰색이에요. 흰색은 우리의 지조와 절개와 선비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투영이 돼서 우리 조선은 뭐라 그랬죠? 신비의 나라면서 백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색 옷들을 굉장히 많이 즐겨 입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흑색은 겨울인데요. 우리 블랙 라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블랙 라벨 하면 최고의 VVIP들이 가지는 블랙 카드, 블랙 라벨 의상,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역시 블랙은 그런 만큼 최상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죽을 때 검정색, 요즘에 소복을 많이 입는데요. 그 대신에 저장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것들이 또 흑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방색을 활용하여서 음식에 적용하였습니다. 앞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음식은 찌거나 삶거나 볶거나 데치거나 해서 그 재료 원색의 색깔보다는 조금 더 탁색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방색의 우리의 오방색에 근거해서 살았던 우리 민족은 오색 고명을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시킨 것이 우리 음식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잘 오방색을 활용하지 못하였지만 궁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음식처럼 다양한 음식 가운데 신선로든 갈비든 어떠한 음식이든지 간에 오방색을 섞어서 우리가 인, 의, 예, 지, 신을 다양하게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 시대를 살 때는 사실은 이렇게 오방색이라든가 전주 비빔밥이라든가 고급 한국 음식들보다는 쉽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졌던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죠? 조금 더 궁중 음식 쪽으로 고급화가 되면서 조금 더 웰빙 음식 하면 한국 음식 이러면서 우리의 전통 음식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그 새끼줄에 금색 줄에다가 음양 오행색을 넣어서 이렇게 매달 때가 많았어요. 혹시 요 매달아 놓은 게 왜 요 매달아 놨는지 혹시 아실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그 탄생을, 핏줄, 자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면 371세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줄에 오방색을 매달아서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런데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371 동안은 접근을 좀 자제해 주세요 라는 의미, 그리고 좀 악기를 쫓는 그 샤머니즘적인 의미로도 금색 줄에 오방색을 달아서 이렇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연사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발효문화 1년 동안에 장을 담궈서 그 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음식의 맛이 좌우가 됐죠. 그래서 장을 담근 날에는 또 저렇게 요즘에는 예쁜 어떤 그 장식이나 이벤트로만 생각하는 이렇게 금줄을 매달아 놓는 이러한 전통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응? 네? 버섯은 흰색. 네, 흰색. 그리고 우리 매주 뜰 때 뭐 발로 밟고, 네네네. 너무 크리스마스 트리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문화들이 저는 조금 이렇게 여러 체험과 함께 좀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색채 문화들도 조금 더 다양하게 번창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예시를 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하게 우리 K-팝, 한국 문화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통을 잘 계승해서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 와중에 우리가 K-팝이라든가 K-뷰티라든가 K-패션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라면 이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18년도 현재 한식이 가장 궁금하다 라는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왜 BTS가 그렇게 열광을 하고 한국 제품을 그렇게 입어보고 사용해보고 싶고 나도 한국 사람처럼 피부가 좋아질까 하고 발라보고 싶은데 그 이면에 결국에는 왜 음식이 가장 도드라질까요? 우리는 예뻐지는 것도 좋고 BTS도 좋지만 이제는 나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 한국 음식이 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국 음식 중에서도 어떠한 부분이 가장 인기가 높았을까요? 조사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확인만 하는 것이죠. 네, 비빔밥의 인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또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또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저희 박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를 소개해 주셨듯이 마이클 잭슨, 페리스 힐튼, 이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 전주 비빔밥을 보는 순간 얘를 먹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예술적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색감이 아름다울 수가 있고 이것을 내가 손대서 버무려서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페리스 힐튼은 한국의 전주 비빔밥은 최고의 다이어트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아나운서들이라든가 이런 여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의 음식을 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빔밥과 음양오행의 오방색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방색에서는 먼저 청색이 있는데 청색에는 음식이 우리가 녹색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색은 어디에서 왔죠? 쪽에서 왔죠. 쪽은 풀은 풀이지만 그 쪽을 염료로 만들면 푸른색이 나오거든요. 이 쪽빛처럼.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는 녹색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청백, 적, 흑, 황이 무엇이냐면 요즘에 미국, 영국, 호주 전 세계적으로 5 days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5가지 컬러 푸드를 먹어라 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 컬러 푸드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비빔밥에 있는
컬러가 아니어도 이 컬러 안에 들어가는 요즘에 더 많이 개발되어진 음식들을 컬러 푸드로만 이렇게 하루에 5가지 음식을 섭취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날 섭취해야 될 5가지의 완전 식품을 다 균형을 이루며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난 아픈데 그럼 무슨 색을 먹어야 돼? 아픈 건 병원을 가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파서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과 말씀하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 전통 음식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먼저 녹색을 먼저 보실게요. 녹색은 간담을 주관하는 식품입니다. 컬러. 그래서 거기에 클로로필이 들어있어서 간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디톡스 효과가 있고 천연 해독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약이 개발되어져 있지 않았을 때 기억나시죠? 여기에 칼에 베거나 염증 나거나 하면 풀 찧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얹어서 염증 빼내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컬러 푸드고 컬러 염증 제거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컬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했고 인도에는 아직도 컬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는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체적인 효과만 가지고 올 것이냐, 영양학적인 의미만 있느냐, 컬러 푸드로 우리가 재해석을 하고 나면요, 심리적 효과, 컬러 힐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신의 피로, 심신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녹색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시간이 다 됐군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줄여보았는데도 사실은 30분 이하로 잘 안 줄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하나씩 다 찍으셔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 백, 적, 흑, 황에 따른 청은 간과 담을, 백은 폐와 대장을, 적은 심장과 소장을 다스리고요. 흑은 우리 컬러 푸드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블랙푸드. 왜일까요? 고령화 시대. 네.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블랙푸드입니다. 왜냐하면 블랙푸드는 우리의 기억력 감퇴, 집중력 감퇴에 가장 많은 효과를 주고요. 또 뭐죠? 머리, 탈모 증상 요즘에 많이 겪고 계시죠? 그래서 뭐 검정콩을 먹어라, 검정깨를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블랙푸드가 우리 탈모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젊어서부터 좀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노화 방지에도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젊은 층들이 무슨 색의 음식을 많이 먹을까요? 붉은색 음식. 그것도 검붉은색, 아주 매운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 모든 색을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먹어야 되는데 어느 한 것이 좋다고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먹다 보면 과유불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검붉은 색만 찾는다든가 너무 블랙푸드만 찾으시는 분들은요, 또 자기 고집이 세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신체와 나의 심리와 정신건강이 함께 가져간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컬러푸드를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색깔의 음식을 많이 먹고 있었나, 또 우리가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검증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컬러의 음식을 조금 더 연구 개발하여서 우리가 내놓아야 되겠는가라는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주 비빔밥의 오방색과 우리의 전통 컬러와 사실은 오방색의 의미만 제가 둔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현대 컬러 심리까지 제가 접목해서 사실은 그 한 장에 다 정리해 놓았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각양각색의 풍미가 돋보이는 것이 가장 우리 한국 전통 음식의 미학적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식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를 외국인을 통해서 조사해 보았을 때 31.4%라는 높은 퍼센티지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한국의 음식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 마이클 잭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음 다양한 조리법으로 다양한 색채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계절이 발달하였고 그리고 산면이 바다며 산맥이 발달하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나라에 나지 않는 나물과 산의 진미가
다 우리가 다양하게 요리를 하고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방색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이미 완전 식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웰빙 음식으로 가장 각광받게 되었고 한국 컨텐츠로 가장 인기 높은 식품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색채로 은은한 컬러들이죠. 그래서 음식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컬러 힐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힐링되는 것이 우리의 한국 전통 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순서대로 나오게끔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나와서 조금 재미가 없네요. 네. 우리의 음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채롭다. 다채로운데 한상에서 내가 다양하게 먹음으로써 우리의 컬러 푸드로 균형감을 이루는 것이 한국 전통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우르죠. 버무리죠. 각각의 개성에 있는 나물들을 각각 다 묻히지만 결국은 각각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버무립니다. 어우러요. 그래서 각각의 개성이 강하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것이 이 어우림의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주 비빔밥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하나만 좀 제언을 드리자면 우리의 전주 비빔밥의 문화를 확장을 시켜서 우리의 그 전주 비빔밥과 어울리는 뭐 강강수월래라든가 뭐 한복 뭐 만들기라든가 뭐 다양한 체험들을 오징어 게임처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문화를 융복합시켜주는, 그래서 전주의 이 관광 산업이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이 식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면 훨씬 더 발전적이고 더 거시적인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K푸드와 미래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